마켓컬리 다들 아시죠? 안녕하세요. 웽스북스입니다. 오늘 벌써 1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바로 짠!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마켓컬리 인사이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난도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께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으로 유명한 분이긴 한데 사실 저는 그런 자기계발서류는 별로 읽는 편이 아니라서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고요. 대신 김난도 교수가 속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매년 챙겨 읽고 있어요. 네, 한 5년째 챙겨 읽고 있고요. 사실 이 책을 고른 거는 김난도 교수에 대한 관심 때문은 절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마켓컬리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2016년 결혼하면서부터 마켓컬리를 꾸준히 이용을 해왔었고, 그때 당시에는 마켓컬리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이 책에 언급된 바로는 그 배우 전지현 씨를 모델로 했던 광고 있죠. 그 광고 전에는 마켓컬리의 서울 수도권 30, 40대 여성들의 NG 비율이 30%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2020년 1월에는 마켓컬리의 서울 수도권 30, 40대 여성의 인지율이 94%, 진짜 굉장하죠. 94%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인지도가 점프한 기업이 또 있을까? 당근마켓?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괄목할 만한 기록을 써내려가는 기업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책까지 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마켓컬리를 5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고객, 공급사, 운영 프로세스, 라스트 핏, 그리고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각 챕터 말미에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와의 인터뷰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캐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목차에서 고객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바로 김슬아 대표가 자기 자신을 저는 VOC를 읽는 사람입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읽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김슬아 대표는 마켓컬리를 창업하기 전에 맥킨지나 베인앤컴퍼니 같은 글로벌, 거의 세계 최고급이죠. 이런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먹거리에 아주 관심이 많고 특히 원재료의 성분, 품질, 그리고 신선도에 굉장히 민감했던 고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장을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 식품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 또 식품 배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만큼 다양한 불만이나 바람 같은 게 많이 쌓였었다고 합니다. 창업 전에는 모 쇼핑몰에 어마어마한 고객 문의를 남겼던 그런 전력도 있다고 해요.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남겼던 그 VOC에 그때 그 회사들이 좀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으면 그 사람들이 마켓컬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VOC에 더 민감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해결하고 싶었던 포인트들을 모아서 마켓컬리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회사의 대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배우고 싶은 자세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마켓컬리는 상품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깐깐해서 아무리 보존제라고 해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저가를 판매하고 싶은데 그 상품에는 보존제 하나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 생산자한테 이 보존제는 좀 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 보존제를 뺀 채로 상품을 유통했더니 이제 젓갈이 맛있긴 한데 금방 사가요, 이런 고객 불만이 올라왔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존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을 하고 말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한 거죠. 상품을 구매 후 빨리 먹을 수 있게 포장 단위를 변경하자, 이렇게 해서 250g짜리 상품을 150g짜리 상품으로 변경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집중해서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려는 집념 같은 게 아마 오늘의 마켓컬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신선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아마 다들 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냉동 상품, 냉장 상품, 빨리 상하는, 변질되기 쉬운 그런 제품이 와 있다. 그럴 때 그 초조함, 특히 오늘처럼, 요즘처럼 더운 날씨, 한여름이라면 과연 내가 갈 때까지 이 상품이 최적의 상태로 버텨줄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김슬아 대표도 그렇게 전전긍긍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타겟 고객의 페르소나는 역시 김 대표님 같은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공들여 장을 보기는 어려우나 식재료를 고를 때면 그 누구보다 신중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을 떠올리면서 새벽 배송이란 아이디어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낮에는 집에 없는 분들이니까요. 인터넷에서 열심히 손품을 팔아 좋은 케이를 주문했는데 그게 집 앞에 와 있다는 택배 문자를 받고서는 좌불안석인 분들, 당장 들여놓지 않으면 시들어버릴 텐데 하면서 회사에 앉아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새벽이라는 시간대는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도 배송 과정 중에 좋은 상품이 망가지면 그만큼 속상한 일도 없잖아요. 새벽 배송은 그날 만든 상품을 가장 신선한 형태로 보내면서도 소비자도 생산자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시는 그런 상품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마켓컬리를 창업하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원하는 쇼핑몰을 안 만들어주니까 셀프로 만드신 거예요. 김슬아 대표는 그런 본인이 불편한 지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마켓컬리라는 서비스를 창업했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왜 온라인에서 신선한 제품을 사 먹기가 쉽지 않을까? 이 질문이 그들의 시작이었고 마켓컬리는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팜투 테이블, 이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거를 24시간 안에 해내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낸 건데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 배송이고 또 하나가 100% 직거래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상품이 도매상을 많이 거치다 보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직매입을 통해서 마켓컬리로 바로 생산자가 입고시킬 수 있게 해결을 했고 그걸 새벽에 배송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적은 시간이니까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걸 아침에 받게 되면 출근하기 전에 냉장고에 쏙 넣을 수 있으니까 24시간 안에 이게 가능해질 수도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상품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풀콜드 체인이라는 것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풀콜드.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테이블까지 계속 차가운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저 같은 이제 바보 똑똑이들 시장에 가면 이제 싼 물건을 사면서도 어쩐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왠지 시장에서 사면 사기당하는 것 같고 이게 좋은 상품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계속 의심은 되는데 물건은 알아볼 줄 모르겠는 거예요. 싼지 비싼지 모르겠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마트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딱 이렇게 정량과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마켓컬리라는 게 하나의 보증수표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 책을 한번 더 읽어보면 당시 저와 같은 마켓컬리 이전의 소비자들은 집 앞에 마트가 있는가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트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 정말 좋은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물건은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마트의 규모는 점점 대형화되어 가는데 대체 이 많은 시금치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분명 합당한 돈을 내고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상품을 믿지 못하는 상황, 좋은 상품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잘 설명한다는 유통의 본질, 그걸 어떤 회사도 지키지 않는 상황, 이게 소비자로서 김슬아 대표가 가졌던 문제의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하려고 서비스를 시작한 건 아닌데 엄마에게 선물할 수 있을까? 아토피가 심한 우리 조카에게 이 제품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다소 높은 가격대에 깐깐한 품질의 그런 상품을 제공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마켓컬리가 진짜 30, 40대에게 어필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식재료를 고르는 거를 모르기도 하지만 그거를 굳이 아는데 내가 막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 이런 생각도 좀 하잖아요. 뭐 주부 구당이 되겠어. 이런 욕심 요즘 분들은 안 부리시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가요? 뭐 식재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그렇게 막 박사처럼 딱딱 고르고 싶진 않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더 내고 사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마켓컬리는 상품 입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깐깐하다고 해요. 실제로 마켓컬리 MD들은 매출에 대한 압박보다는 상품 품질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KPI 평가 항목도 매출이 아니고 상품 품질과 VOC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켓컬리 상품들은 매주 열리는 상품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입점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상품을 알아보고 요즘엔 이게 뜨니까 입점을 시키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그 상품을 개선해 나가는 일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마켓컬리 하면 일단 좋은 상품일 거야 하고 믿고 사 먹게 된 것, 이런 것들 역시 마켓컬리의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급사들 사이에서도 마켓컬리에 입점이 되면 일단 품질은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님 지인분께서 두릅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저희 집에 두릅을 좀 보내셨어요. 그 아버님이 저희한테 그 두릅을 주시면서 이거 마켓컬리에 입점하는 두릅이란다. 거기가 엄청 깐깐한 데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내년에 70대신데 마켓컬리를 알고 마켓컬리에 입점됐으니까 좋은 두릅이라고 저한테 권해주셨습니다. 사실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또 있죠. 생산자 직거래는 마켓컬리가 뭐 기업 최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한살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켓컬리보다 더 먼저 이용하고 더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요. 여기도 조합원 검증단 이런 걸 꾸려서 굉장히 실사도 자주 나가고 뭐 거기서 제공하는 상품들은 대부분이 무농약 유기농 제품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재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살림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죠. 근데 한살림 같은 경우는 고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살림에서는 고객이 아니라 조합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같은 조합원이니까. 그래서 배송도 일주일에 2번 딱 정해진 요일에만 가능하고 그거를 한 이틀 전까지 주문을 미리 맞춰놔야, 그것도 요새 좋아져서 이틀 전이지 예전에 3일 전이었어요. 근데 이틀 전까지 주문을 맞춰놔야만 배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물건을 주문하고 살짝 잊을 때쯤 되면 물건이 와요. 네. 이렇게 막 새벽에 오고 이런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면 그 한살림 같은 곳에 느린 그 시간관념이 좀 답답할 때도 있긴 해요. 그리고 상자 같은 것도 한살림은 계속 재활용을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좋은데 굉장히 민감하고 깐깐하신 분들은 이걸 재활용을 한다고? 여기 세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위생관념이 투철하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살림 이용 안 하시겠죠. 그리고 생산 환경에서의 품질은 좋을 수 있겠지만 유통은 그냥 박스에다가 이렇게 보냉제가 필요할 때는 넣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박스에다 기본적으로 그냥 집 앞에 딱 갖다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품질 유지를 철저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든 제품이 가끔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마켓컬리가 이거를 이제 기업의 언어로 풀어냈다는 거, 그게 아마 또 다른 성공 비결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온라인 유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마켓컬리는 그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외에 어떤 가치, 뭐 건강한 재료라던가 나의 편의성이라던가 뭐 신선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고 아예 온라인 쇼핑에서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은 매거진비 아시죠? 매거진비를 좀 경영서에 가깝게 만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매거진비에 마켓컬리가 소개됐어도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마켓컬리에 굉장히 그 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김슬아 대표 인터뷰도 여기저기서 많이 봤었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 거의 알고 있었던 것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나름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었고 거기서 나름의 읽는 재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난도 교수가 이제 마켓컬리를 일컬어서 커다란 한방이 아닌 작은 개선들의 집합, 스케일보다는 디테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디테일한 예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일례로 이게 마켓컬리의 배송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면 일반 탑차들보다 좀 높이가 낮아요. 일부러 이렇게 높이를 낮게 설계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지상으로 못 다니는 아파트들이 꽤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일정 시기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그 일반 탑차들이 진입하기에는 층고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낮아가지고 실제로 못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았고, 남양주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기획된 디테일이에요, 이거는.
또 제가 자주 사 먹었던 마켓컬리 계란의 포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계란이 예전에 살충제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좀 어지간한 식재료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란에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계란은 마켓컬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파손되기 쉬운 상품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VOC가 많이 접수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1.5m에서 낙하하는 실험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결국은 통과된 게 이제 노트북을 포장할 때 쓰는 에어셀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계란은 그래서 에어셀에 포장되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시간이 내부의 냉매제나 포장 방식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외부 온도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에서는 그래서 각 계절에 따라서 1년을 여러 절기로 나누고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각각의 다른 신선함을 유지하는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상품을 포장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컬리에서 구매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있었어요. 상품들을 막 엄청 개별 이렇게 포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건 진짜 포장이 너무 과하다. 받고 나면 되게 기뻐야 되는데 좀 죄책감이 드는 그런 포장을 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도 마켓컬리에서 상품 3개를 구매했는데 하나는 상온이고 하나는 냉동이고 하나는 냉장이라서 3개가 다 각각 다른 포장 박스에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환경이 못할 짓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는 이제 그걸로 고객 항의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것과 또 신선한 상태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올페이퍼 챌린지라는 걸 통해서 해냅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마켓컬리가 과도기적으로 막 박스에 뭐 안에 음박도 되고 그 보냉제도 뭐 다 물로 바꿔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받아봤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사용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서 얻은 결론이 이제 올페이퍼, 다 종이로 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챌린지를 한 거고 이걸로 굉장히 마케팅도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받아보니까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종이 테이프라고는 하지만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테이프더라고요. 그리고 보냉제도 코팅이 된 재질의 종이여서 페이퍼는 페이퍼인데 이거 종이로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종이었어요. 네. 세미 페이퍼?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은 좀 높이 살만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요. 사실 저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고 마켓컬리는 도대체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어떻게 타겟 마케팅을 하나 뭐 이런 게 써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산 건데 아쉽게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마켓컬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끊임없이 쿠폰이 날아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잠재적인 휴면 고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량 고객이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문자로 이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제가 어디 딴 데 갔는 줄 알고. 근데 저한테 3,000원, 7,000원, 13,000원, 2만원 이렇게 계속 쿠폰을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못 썼지만 계속 이렇게 저와 같은 고객을 타겟팅해서 끈질기게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객을 어떻게 그룹화했고 어떻게 마케팅하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뭐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긴 했는데 이런 얘기는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렇게 마켓컬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켓컬리에는 대멍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거는 데이터 물어다주는 멍멍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멍이가 발주량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재고 알람이나 할인율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 외에도 피드백 기다리는 야옹이, 예측하는 무당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슬아 대표가 대담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마켓컬리 인수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마켓컬리 회사 팔려고 그러는 거다 뭐 이런 네, 굉장히 적자 폭이 좀 큰 회사기도 해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마켓컬리 찬양 방송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만큼 한계도 좀 있지만 그래도 높이 살만한 지점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고 그걸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럼 기왕 찬양한 김에 제가 마켓컬리에서 좋아하고 자주 구매하던 제품들 5가지 전 단골 손님의 권한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북튜버가 아니라 무슨 식품 마케터가 되어버린 느낌인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계란 포장하는 거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동물복지 유정란입니다. 동물복지 유정란은 마켓컬리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인데 항생제나 산란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믿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계란인 것 같아서 네, 종종 구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생물 아보카도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보카도 퓨레를 구매를 해요. 아보카도 100% 성분이고요. 아보카도를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보카도의 최상의 상태를 굉장히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딱 그날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아보카도가 막 이렇게 후숙을 거쳐야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랑말랑해졌어. 근데 내일 먹으면 사가버리는 거예요. 저처럼 요리 못하고 바쁜 사람들은 이제 그 시기를 캐치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버리게 되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상품은 이제 멕시코 산지에서 아보카도 산지에서 초고압 살균 처리로 퓨레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배워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냉동해 놨다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보카도고 저는 주로 아기 이유식에 많이 넣었었어요. 이걸 넣으면 영양도 물론 좋지만 맛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엄마 미소 우둔 다짐육. 이것도 마켓컬리에서만 파는 제품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유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구니까 당연히 한우보다는 저렴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켓컬리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 찾기 힘들죠? 근데 이거는 타 몰에서 판매하는 다짐육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전 이거 진짜 많이 샀고 저렴하지만 나쁜 성분은 없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상품이어서 진짜 이거는 한 30회 이상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애기 이유식에 넣고 뭐 고기 줄 때 볶아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많이 구매를 했었고요. 네 번째는 비스테카 티라미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비스테카가 레스토랑이지만 티라미수로 더 유명한 가게인 거 아시죠? 네, 거기서 갓 만든 상품을 냉동 상태로 공급하는 거라서 진짜 몇 번을 사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먹고 싶네요. 네. 다섯 번째는 처음 만나는 진짜 식빵인데요. 두툼해서 발뮤다 토스터에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브레덴코랑 마켓컬리가 같이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주 목초 우유와 프랑스산 고메버터를 넣어서 굉장히 풍미가 좋고 또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밀이 국내산 밀이면 좋을 텐데 밀은 미국산 밀이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유기농 달수고구마, 종쿡 델리미트, 페이장 브레통 버터 뭐 이런 자주 사 먹었던 음식들 그립네요. 네, 얼른 저도 빨리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마켓컬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서비스 기획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뭐 고객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마켓컬리의 고객이신 분들도 내가 받아보는 이 상품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왔는지 이런 분들을 알게 되면 더 재밌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